빠르고 스피드는 안전한 지대입니다. 젖은 바람은 이제 희미해지 이쯤 날 데리고 향기로운 우리의 젖은 세상 시간이 지쳐 흐르고 있다. 한주 아름다우면
향기롭던 우리의 지난 가도 돼. 아유. 생각해봐요 우리만 떠나느냐 그대 웃음처럼 GPS가 연결되었습니다. 온 세상 약 500m 전방에 신호와 속도 위반 단속 구간입니다. 시속 60km 구간입니다. 지난 여름 파도 소리 어배야. 그때처럼 가만히 속삭이 약 300m 전방에 신호와 속도 위반 단속 구간입니다. 시속 60km 구간입니다. 생각해봐요 우리만 떠나느냐 그대 웃음처럼 동동이 온 세상 하얗던
속도 위반 단속 구간입니다. 시속 50km 구간입니다. 스쳐 지나가 상태가 굉장히 힘들어지시죠. 하루하루 일당으로 먹고 사시는 분들인데.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충분히 가지고 해야지. 그래서 너무 안이하게 아마 파업을 시작한 것 같고, 네. 결국은 파업의 당위성이 있고 필요성이 있더라도 국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호응을 얻어서 사회연대를 형성하지 못하면 성공하기 어렵다. 이제 그런 교훈을 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화물연대의 파업 실패라는 말씀 주셨고, 사전에 충분한 명분 축적, 여론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노력이 좀 부족했다. 그 다음에 장기적인 파업 지속에 뒤따르는 생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전혀 갖지 않은 채 파업에 들어갔다. 이 두 가지를 꼽아주셨습니다. 네. 김윤경 기자님, 네. 어쨌든 파업은 종료됐습니다. 네. 며칠이 지났는데 그럼 물류는 정상화됐습니까? 정상화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인천항 컨테이너의 반출입량을 보면은 평소 주말과 비슷한 그 수준을 기록을 했다고 하고요. 네. 또 포항 제철소 파업철의 당일인 9일 하루 만에
22,000톤이 출하가 되면서 이제 평시 출하량이 한 60-70%까지 회복을 했다고 하고요. 네. 시멘트 공장 같은 경우에도 생산과 출하량은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돌아갔는데 이제 시멘트를 생산하는 레미콘 업체는 그 사일로라고 하죠. 거기 네. 시멘트를 보관하는데 거기가 좀 비었기 때문에 우선 일정 분량의 이상의 시멘트를 채워 넣으면은 거의 정상화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현장에서 좀 들리는 이야기가요. 보도도 나왔지만 일부 운송회사들에서는 파업에 대한 보복을 지금 하고 있다면서요? 이게 처음부터 우려했었던 점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파업에 참여했다라는 딱지를 붙여서 이제 뭔가 보복을 할 것이 우려가 됐는데 일부 운송사에서 이런 일들이 좀 있다고 취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화물연대 탈퇴를 요구하거나 현 노조 집행부의 퇴사를 내걸고 계약을 이제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건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지금 이제 그러니까 전원 업무 복귀 가능하다라고 나중에 얘기를 하기는 했는데 노동조합법을 위반하는 거잖아요. 이 노동조합법 위반이라는 것을 가지고 이제 법적 대응을 시사를 하니까 그제서야 이제 오해였다라고 이제 하면서 업무 복귀를 시키는 그런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박 교수님, 앞서 이제 두 가지 그 파업 실패 원인을 짚어주셨는데, 그런데 이제 파업 철회 이후에 나타난 양상은 화물연대 무조건 항복 파업 철회했으니 이제 그간의 잘못한 거 다 처벌받고, 그다음 지금 말씀해 주셨던 운송회사들이 어떤 보복을 취하고 완전히 이제 백기투항한 사람들 물 끌어라 이렇게 나타나는 모습들은 어떻게 보겠습니까? 결국은 제가 화물연대도 6월 파업이 단기간에 성공적이었던 것 때문에 이번 파업에 대해서 충분한 준비가 없었다라는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정부가 지금 이번에 화물연대 사실 백기투항을 받아내고 거기에서 나가서 이렇게까지 몰아붙인다면은 결국은 이거는 정부에게 또 사업자들에게 큰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 저는 이번 사태를 통해서 정부가 신뢰를 상실했다. 그러지 않아도 노동조합이나 노동계와 많은 지금 마찰이 있고 잠재적으로 문제가 지금 굉장히 쌓여 있는데 더더구나 이번 같은 경우에 상당한 화물연대 노동자들 그리고 노동계에서는 배신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6월 달에 합의를 하고 논의를 하지 않았고 시간을 끌다가 갑자기 와서 최후 통첩처럼 이야기를 하면서 밀어붙였어요. 그리고 그 약점들을 최대한 활용을 했고 지금 또 언론전을 많이 했죠. 아까 전에 우리 김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신속하게 정상화가 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실액이 3조 5천이다 4조다 이런 과장된 이야기를 했었어요. 제가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몇 주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 그렇게 손실이 계산되는 게 아니다. 금방 회복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파업에 의한 손실이 그렇게 크지 않다. 말씀을 드렸고요. 장기적으로 봐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3조 5천 4조냐고 말을 했을 때도 출하액 가지고 이야기를 한 거더라고요. 생산 손실액도 아니었어요. 생산 손실이 있다고 해도 파업 이후에 만회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 기간의 생산 손실만 이야기해도 파업에 대한 손실을 과장하게 이야기하는 것이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생산 손실 자체도 사실 거의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16일 파업을 하면서 엄청난 경제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식으로 과장되게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그걸 기초로 해서 긴급 비상사태처럼 이야기해서 업무 개시 명령을 내렸죠. 업무 개시 명령 부분은 법원에서 저는 다퉈서 이거는 정부가 이런 식으로 법을 오남용하는 것을 오히려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 만약에 일몰제 연장하지 않고 넘긴다면은 그렇다면은 사실 내년 봄에 다시 화물연대 파업이라는 새로운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 정부가 정말 경제를 생각하고 접근한 것이라면 지금이라도 이성을 좀 회복하고 화물연대 그리고 야당과 합의를 통해서 일몰제 일단 연기하는 거 말을 하지 않습니까? 파업 전에 최소한 그거라도 하겠다는 거 지켜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6월 파업 때 합의했던 품목 확대 여러 가지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논의하는 국회 차원의
기구, 놀이가 활성화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국회에서 지금 법 개정이 안 되면 12월 말이면 일몰돼서 네. 안전운임제 없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김민경 기자께서 앞서 파업 철회 이유 중에 하나가 그렇게 될까봐 처리한다는 거였는데 네. 국회에서 지금 이 일몰제 연장 법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일단 그 야당이 낸 것이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이 이제 관철하겠다라는 네. 것인데 이게 지금 법사위에 계류가 돼가지고 60일 지나면은 그냥 끝나는 거거든요. 다시 상임위로 돌아가잖아요. 예. 근데 그 기간에 이미 12월 30일을 넘어버리니까. 또 만약에 야당 단독으로 이제 통과를 하게 되더라도 네. 또 윤석열 대통령이 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근데 이번 파업으로 정부가 정신을 차리기보다는 신뢰를 얻었다라고 본인들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승리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이야기를 보면은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의 3년 연장 방안을 두고 그렇게 주장할 염치는 없다고 본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네. 또 이제 법이 민주당이 통과시킨 것도 이제 단순 연장안이고 3년 뒤에 또 똑같은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것은 무책임하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안전운임제의 3년 연장이나 여기에도 거의 동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정말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염치가 없는 분이 누군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국토부가 6월 달에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과 국무학교의 논의를 합의해서 그때 사업이 종료가 된 것입니다. 그 합의의 정신에 따라서 충분한 논의와 준비를 거치지 않고 지금 와서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이야기를 하면서 염치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정말 염치 없는 짓이다 생각합니다. 연말에 노동계 이슈 무척 많은데요. 윤석열 정부 노동개혁 정책 방향을 잡았다고요? 지난 6월에 일단 그 방향을 잡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안을 가지고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라는 곳이 이제 고용부 의뢰를 받아서 이제 권고안을 오늘 내놨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일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얼마나 일하느냐 그리고 얼마를 받느냐잖아요. 임금하고 이제 근로시간과 관련된 그런 원칙들이 이제 권고가 됐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주 40시간이라고 한 주에 12시간을 연장해서 일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 주 52시간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를 월 단위로 월 52시간으로 바꾸자라고 제안을 했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주당 어쨌든 그 40시간에서 40시간 플러스 12시간 해가지고 52시간을 넘기지 않던 것을 넘길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탄력적으로. 예. 그러니까 월 할당량만 맞추면 되기 때문에 그걸 갖다 붙여가지고 정말 산술적으로 계산을 하면은 40 플러스 52시간이 되죠. 52시간. 그러니까 4.345 주라고 이제 월을 계산을 하면은 거기 곱하기 이제 그 12시간까지 가능한 연장 근로 기간을 포함을 하면은 산술적으로는 정말 굉장히 많은 시간, 90시간 이상 일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나오는데요. 일주일에 90시간 이상 일하는 주도 나올 수가 있다. 네, 그렇지만은 이제 여기에다가 그걸 넣었어요. 11시간씩 연속 휴식을 도입한다라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주휴일 없이는 최대 80.5시간, 주휴일이 있을 경우에는 최대 69시간 일할 수 있도록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 52시간보다는 훨씬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초과 근무를 하게 되는데 뭐 임금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아무리 임금을 준다고 하더라도 일하는 것과 사는 것의 밸런스를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요즘 사람들에게 이게 과연 다가갈 수 있는 연장안인지 이게 너무 기업 측을 옹호하는 게 아닌지 그런 좀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이런 연장 근무가 이뤄지는 곳이 굉장히 취약한 곳들이에요. 그러니까 노조도 없고 몇 일 안 되고 이런 곳들이 많기 때문에 더 그 취약계층들을 취약하게 만들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노동시간의 개혁이라고 이제 정부가 얘기하는 부분, 박상인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윤석열 정부나 국민의힘이 늘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국제 스탠더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노동 조건이라든지 노동법이 그러면 국제 스탠더드에 맞느냐? ILO 권고사항을 만족하느냐? 다른 거는 다 국제 스탠더드 자꾸
국제기구 이야기를 하면서 네. 노동만은 예입니다. 노동만은 거꾸로 하면서 그것을 잘하는 것이고 그것이 한국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건 이중 잣대고요. 일관성을 전혀 상실한 이야기다. 그리고 이게 여러 가지 안이 나왔습니다만은 땅도 사실 대부분이 이게 법 개정 사항입니다. 네. 법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상 법 개정이 내년에 될 것 같지는 않고요. 오히려 이것을 노동 문제를 통해서 오히려 정치화시키는 거 아닌가. 정말 노동 문제나 경제 문제를 풀려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정치 어젠다화해서 지지층을 교체한다라든지 이런 걸 하려고 하는 것이지 정말 건설적으로 문제를 풀려고 하는 자세냐 저는 의문입니다. 이번에 화물연대 부분도 그렇고요. 노동조합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으로 지금 정책을 피우면서 그러면서 노동조합의 협의와 동의 그리고 야당의 동의를 이끌어야만 할 수 있는 안들을 내놓고 있어요. 그리고 내용도 보면은 어떤 부분들은 오랫동안 학자들이 이야기했던 내용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중요한 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 69시간 근무가 가능한 그런 법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러지 않아도 장기 노동을 하는 걸 악명이 높습니다. 2019년 그렇죠. OECD 중간값, 노동시간 중간값을 보면 40시간 조금 넘어요. 40.5시간 주.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52시간 법적으로 이미 돼 있고요. 네. 그리고 40시간이 넘는 OECD 국가는 중남미 국가들도 있습니다. 멕시코, 칠레 같은 나라. 덴마크 같은 선진국은 37시간 됩니다. 몇 년 전에 폴 크루그만이라고 하는 유명한 경제학자가 정경련 초청을 한국에 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정경련에서 이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폴 크루그만이 한국의 노동시간이 얼마나 할 때는 52시간이었어요. 듣고 깜짝 놀라서 노동시간을 더 줄여야 된다고 이야기해서 정경련에서 굉장히 당황했던 이런 이야기를 외국이나 정말 나가서 국제 스탠더드라고 말을 할 자신이 있는지 대통령께서 집권당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요. 우리가 이게 기업의 경쟁력이라든지 기업 입장에서 생각하는 정말 저개발 경제 발전기의 사고를 아직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목적이 정말 국민 그리고 노동자 복지 안녕 이런 것들이 아니냐는 거예요. 경제가 발전하면 무엇을 위해서 발전을 하는 겁니까? 짧은 시간 일을 하고 충분히 휴식할 수 있으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행복추구권이라든지 이런 거 근로조건이 안정되고 사람들이 더 안전하게 살 수 이래야지 경제가 발전하는 의미가 있지. 그래야 내수시장도 살아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고 오로지 기업들이 이윤을 추구하는 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장시간 노동 착취 안전을 담보로 하는 가격 경쟁력 확보 그런 과거의 공식으로 더 이상 우리 성장할 수도 없고요. 네. 그 패러다임을 지금 바꿔야 되는데 지금 도대체 몇 년도에 살고 계시는지 제가 좀 의문스러워요. 네. 노사가 대화를 한다. 대화를 해서 풀어가도록 하겠다라는 것도 사실은 비현실적인 게 정부가 일단 대화를 안 하잖아요, 노동계하고. 네. 노사정 합의라는 것이 사회적 대타협이 되기도 어렵고, 특히 이제 문제점 중에 하나는 포괄 임금제였거든요. 네. 이것도 굉장히 일을 오래 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초과 근무에서 생기는 수당을 그냥 기본급에 넣어가지고, 공짜 야근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하는 그런 건데, 여기에 대해서도 그냥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런 정도로 권고안이 붙였는데, 왜 이걸 월 시간으로 바꿔서 늘려야 되고, 왜 포괄 임금제 가 중요한데 여기에 대해서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는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허술합니다.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면 이게 주 69시간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데가 사실 중소기업들 아주 취약한 업종들입니다. 거기에 노동조합도 사실 옮긴 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사용자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산업에 작용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무시하고 이것을 가지고서 도사심의로 하라. 정말 정치가 없는 일입니다. 청취자들 여러분께서 개혁이 아니라 계약 아닙니까? 이런 댓글과 문자 주고 계십니다. 오늘 경제 프로파일은 여기서 마치기로 하죠. 박사인 교수, 김윤경 기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평택의 비전을 여는 눈부신 변화가 시작되는 것. 안중역 교통예정으로 더 빠른 광역교통망
평택의 거대한 비전을 넘어선 1571세대 대단지 프리미엄까지 평택 화양지구 첫 자리, 그 위에 힐스테이트. 12월 오픈 예정 1855-1571 힐스테이트 평택 화양. 현대엔지니어링. 턱이 있습니다. 야, 병석아. 자랑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해. 왜냐면 나는 부럽지가 않아. 이번엔 진짜 부럽지가 않아. 사실 매일 일하는 네가 부러웠거든. 배 아팠거든. 근데 싱글벙글쇼 와서 신지가 하나하나 챙겨주니까 이젠 진짜로 부럽지가 않아. 한 개도 부럽지가 않아. 평일 오후 12시 20분, 주말 12시 10분. 이젠 서경석이 전혀 부럽지가 않은 이윤석 신지의 싱글벙글쇼. 요요 마이크 체크 1, 2, 3 투팍 비트 주세요. 할아버지 할머니 대가 마님 도령 남자 모두 여기 모여 시를 지금 지어 우리 땅이 통일 중요하진 않아 함께하고 있다는 것 혼자가 아니니까. 궁금한 건 지금 여기 영진이 진행하면 손은 누가 켤 거야 손은. 국내 최초 욕바지 DJ 연마와 점마 여러분과 함께해 2시 만세. 이 노래는 투팍 우리는 투팍. 매일 오후 2시 5분 박진영 박영진의 2시 만세. 출발! 라디오 여행! 여기 전진 배치된 구간 구조 속에서 수백 개의 캐릭터를 빚어내는 마법의 성대가 있습니다. 정말 서비스 뭐라고 그러는겨? 그리고 별명은 무채색이지만 연기력만큼은 so 컬러풀한 뜻밖의 재능꾼도 있죠. 아, 정말 죄송한데 화장실 좀 쓸 수 있을까요? 그러면 안 돼요. 안 돼. 대한민국을 뒤흔들 지상 최대의 캐릭터쇼. 당신의 일상을 더욱 다채롭게 만들어줄 단 하나의 프로그램. 정선이 문철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였습니다. 매일 낮 4시 5분 전창기 방송 중. 지금 시각은 7시 35분입니다. 월요일 퇴근길 날씨와 교통 정보 알아보겠습니다. 연민주 리포터. 네, 내일 출근길에도 눈길과 빙판길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당분간 전국적으로 눈비 소식이 많은데요. 우선 오늘 밤까지 강원 영동을 뺀 중부지방과 영남, 제주에 비가 오겠는데 밤에는 기온이 떨어지면서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충북 북부는 최고 5cm의 눈이 쌓이겠고요. 그 밖의 지방도 진눈깨비가 내릴 수 있습니다. 내일도 전국이 흐리고 오늘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눈이 내리겠는데요. 새벽부터 아침 사이 서울, 경기와 강원 남부, 충남 서해안, 충청 북부부터 내리기 시작해서 점차 그 밖에 충청과 호남, 경북 내륙으로 확대됩니다. 모레까지 특히 경기 남부와 충청, 전북에 3에서 8cm, 많게는 10cm가 넘는 많은 적설량이 예보돼 있고 서울, 경기와 호남에도 최고 5cm가 쌓일 전망이어서 눈 피해 없도록 잘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내일 낮부터 찬바람도 불기 시작하고요. 모레는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로 곤두박히시는 등 전국적으로 내일 아침보다 10도가량 낮은 한파가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와 교통정보 연민주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넘버원 프로그램 표창원의 뉴스 아이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TBS 라디오 프로그램 김어준의 뉴스 공장을 진행한 방송인 김어준 씨가 내년도에는 프로그램에서 하차한다는 입장을 밝혔죠. TBS는 서울시의 제재와 예산 삭감으로 방송사 운영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유선영 TBS 이사장 스튜디오에 모셔보겠습니다. 유선영 이사장님 많이 바쁘실 텐데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네, 오늘 뉴스공장 방송에서요, 김어준 씨 본인이 직접 올해까지만 진행을 하게 됐다 이런 입장을 밝혔지 않습니까? 네.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개인적으로 아침에 그걸 보면서 조금 착잡하고 아주 많이 착잡하고 네. 제작진들이 걱정이 되었습니다. 제작진 걱정이 되셨습니까? 네, 6년간 애정을 가지고 만든 프로그램에 네. 진행자가 본인이 원하는 시점에 원하는 상황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네. 외부적인 요인으로 사퇴를 해야만 하는 상황을 바라볼 때에 네. 그 심정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에 위로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제작진들에게. 네. 무척 찹작
답하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그리고 위로의 말씀 전했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TBS 내부 구성원들에 대한 여러 보도들이 좀 복잡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혹시 구성원들 이야기 좀 들어보셨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구성원들도 뭐 다양한 결이 있습니다. 예. 다양한 생각을 갖고 있고요. 네. 그래서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김어준 씨의 사태는 이미 사내에서는 알려져 있던 상황이고 본인이 제작진에게 사퇴 의사를 밝힌 게 한 2, 3주 되기 때문에 네. 그 사이에 마음을 많이 추스렸을 거 생각하고 네. 오늘 뭐 당장 그 문제로 어떤 혼돈이 일어나거나 네. 뭐 문제가 있을 거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마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잘 받아들이고 있을 겁니다. 네. 네. 이사장님이 조금 전에 이제 말씀 주시면서 외부의 어떤 영향 때문에라는 표현을 주셨는데요. 사실 많은 관측들은 서울시 의회에서 최근에 통과시켰던 TBS 조례 폐기안이 아무래도 김어준 씨 사차에 영향을 가장 큰 미치지 않았겠느냐라고들 보던데요.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전에도 다양한 시그널이 있었죠. 서울시와 서울시 의회 그리고 국민의힘 정당에서 다양한 TBS에 대한 편파성에 대한 시그널이 계속 있었고 작년 여름부터 본격적으로 감사 시작되었죠. 출연료 문제로 논란을 많이 만들었죠. 한양성이라고 하는 시비가 계속 끊임없이 일어났고 드디어 이제 국힘당이 서울시 의회에 다수당이 되고 조례 폐지안을 발의하고 이 절차가 꽤 오래 진행되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과정에서 직원들의 불안, 직원들의 생계 이게 가장 큰 요인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조례 폐지안은 직접적인 마지막 결정타이지만 이미 그 이전에 한 1년여간 끊임없이 외부에서 압력이 있고 내부에 동요가 있고 사장도 사퇴해야만 했고 이런 과정을 지켜보면서 많이 힘들었을 것 같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건 아마 직원들의 안정적인 직업권이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짐작합니다. 한 번도 만나거나 얘기해 본 적은 없지만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짐작할 뿐이죠. 그러니까 이사장님께서 이렇게 쭉 지켜오신 바는 이미 예견된 것이고 특히 정부, 여당, 서울시 의회, 서울시에서 지속적으로 편파성 문제를 제기하면서 조례 폐지안이 통과되기 이전에도 이미 김어준 씨가 계속 그 자리에 있는 한 TBS 직원들의 어떤 직의 유지라든지 보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안정되지 못할 것이라는 시그널.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본인이 하차했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올해 예산이 벌써 55억이 삭감된 상태에서 운영이 됐고요. 이미 10월 달부터 제작에 굉장한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일부 많은 사내 아나운서들이 많은 프로그램에 출연자를 대신해서 들어가서 풀로 지금 가동되고 있는 상태고요. 그 외부 진행자를 모실 수 있는 돈이 없으니까? 제작비가 없는 거죠. 그리고 제작도 역시 제작비가 없기 때문에 제작도 한정되겠죠. 그러다 보면 이제 제작보다 많이 들어가는 프로그램 다운사이징을 한다거나 또 중단을 한다거나 이런 조치들이 계속 이어져 왔고 어느 한 프로그램도 제작비를 예정했던 대로 쓰고 있지 못한 상태가 10월부터 본격화됐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경영진이나 또 주요 출연자들은 심정이 많이 복잡하고 힘들었을 거라고 짐작이 되고 그런 점에서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직원들도 물론이지만 이사장으로서요. 이사장으로서 그렇죠. 비상임 이사장입니다. 비상임 이사장으로서.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 이강택 사장이 먼저 사임 사퇴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 TBS 이사회에서 임원 추천위원회 구성해서 차기 시장 후보에 대한 인선 작업을 하고 계시죠? 그러면 지금 말씀 주신 저간의 사정들, TBS가 처한 입장들이 차기 사장 후보 선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현재? 지금 상황이요? 쉽게 말씀드리면 여권이나 서울시나 서울시 의회에서 받아들이고 좋아할 만한 분으로 선정하려는 노력을 하고 계시냐는 질문입니다. 저희들은 선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요. 임원 추천에는 서울시 의회에서 3분, 서울시에서 2분,
재단이 두 분이거든요. 아, 그렇군요. 5대2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저희는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계신 분들의 명단도 모릅니다. 재단이 그러세요? 추천한 두 분만 알고 있습니다. 네. 그게 좀 비공개로 하는 게 관행이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네. 그래서 어떤 분이 되실지는 모르지만 지금까지 방송의 역사나 보수 정권 하에서의 방송의 역사를 되짚어 보면 네. 뭐 대충 짐작은 되죠. 그래서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말씀인데 어쨌든 뭐 임원 그 추천위원회 누가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계신 상황이니까. 네, 저희가 추천한 두 분만 알고 있는 거죠. 있고요. 네. 앞서 이제 TBS 현재의 재정 상황이 대단히 열악하다. 지원금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그 외부 출연진을 모시지는 못한 상황이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 보도에 따르면 당장 내년에 88억 원 예상이 삭감됐다고 들었습니다. 올해 50억이 삭감된 상태에서 다시 88억이 삭감된 거죠. 추가로 88억이 그런 내년 거죠. 삭감됐고요. 자, 올해 기준으로서 88억이 다시 삭감된 거니까요. 네. 그래서 232억이면 저희들이 이제까지 한 3년간 방송을 운영했을 때 필요했던 500억에 예. 500억 정도로 하면 성과금도 한 번 정도 지급하고 이렇게 해왔는데 지금 그게 한 232억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도 올해 예산도 줄어들었기 때문에 제작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 주셨는데 네. 내년에는 그러면 그 232억은 인건비도 안 되는. 인건비도 안 된다고요? 네네. 인건비도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그럼에도 제작은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만 대충 이사회를 하면서 예산 결산표를 보면서 제가 짐작했던 거는 한 500억 정도면 한 번 정도 성과급을 지급하면서 정상적으로 운영이 가능한데 지금 현재 232억에 올해 영업의 수익, 그러니까 출연금 외의 수익이 그전에는 한 100억 정도, 105억 정도 벌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로부터 한 378억 정도 받고 100몇 억 정도 해서 한 500억 정도를 맞춰서 운영을 해왔던 것이죠. 그러다가 작년에 이제 그게 320억인가 12억이 깎이면서 50억이 깎였고요. 거기에 이제 정권이 교체되면서 협찬 받던 영업의 수익도 뚝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중에 재정 부담을 갖게 됐는데